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이번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당대표가 당대표직은 유지하면서 대선에 손을 떼겠다라는 것은 초유의 일이고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종희 총괄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 돌아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준석 선대위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갈등의 발단이었던 조수진 선대위 공보 단장도 물러났습니다. 이 야당의 자중질환,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오늘 조간 신문들 비판하고 있는데 자, 크게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모두 사자성어로 꼽아봤는데 첫 번째 사자성어는 자중질환입니다. 자중질환. 갈 길은 먼데 야당 선대위의 자중질환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대표가 대선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이 자중질환 어찌하면 좋을까? 한국일보는 뛰쳐나간 이준석, 싸우다 날새는 윤석열 선대위다라고 제목 썼습니다. 울산 회동 기억하시죠? 극적인 봉합 18일도 안 지났습니다. 18일 만에 이준석 대표가 또 모든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덩달아 조수진 공보단장도 선대위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갈등을 중재 못했다. 리더십 타격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성보단 서로 내탁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단은 이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 후보를 왜 자꾸 사칭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자꾸 이럴 거면 당대표에서도 물러나라 라는 2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사자성어입니다. 호가 호위입니다. 도대체 이준석 대표가 책상을 탕 치고 나가게 만들었다는 조수진 공보단장의 발언은 무엇이었을까?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린다는 호가호위 사자성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뜻이라며 조수진 의원이 전한 말이 내용을 불렀다. 그런데 과연 그게 윤석열 후보의 뜻이었는가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후보를 사칭했다. 사칭 말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호위라는 비판인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책임 전가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아일보 3인입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김문기 처장이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벌써 화천대유로 선정을 하는 심사 과정의 심사위원,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핵심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따르면 약을 먹은 바 있었다라고 하니까 3명째인가요? 극단적 선택을 고려한 사람. 안타까운 일입니다. 검찰은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우리 주요 조사 대상 아니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터라 도대체 김 처장이 왜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책임 전가를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뜻일지 잠시 후에 유가족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키워드 사자성어는 경강부회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맞추는 것이 경강부회인데 바로 민주당의 이 부동산 정책이 경강부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선일보 제목 보면 도대체 임대료와 양도세가 뭔 상관이냐.
즉흥 부동산 대책의 시장만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조선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주택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의 감면, 1년 유예 방침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가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정면 반기를 들고 나서서 경강부회라는 비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세 깎아주는 건 좋은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의 신문 브리핑 키워드는 4가지 사자성어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구쇼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또 이재명 선대위의 대변인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중질환 선대위 공보단장 밑에 공보실장, 박정아 공보실장 이 와중에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아마 박정아 공보실장께 여쭤볼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야당의 자중질환, 대선 손 뗀 당대표, 이 자중질환 한가운데 계신 박정아 공보실장님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때문에 당대표 업무를 손 떼고 자맹하고 울산에서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됐던 그 울산회동 18일 만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울산에서의 회동이 일군의 무리에게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입니다.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조치가 이루어지면 다시 복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복귀할 생각이 없고 선대위 구성에 관한 전권은 후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최근에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자는 제 제안은 거부되었으며 지시를 듣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선대위는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당대표가 선대위를 비판하며 선대위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초유의 선언을 한 겁니다. 조수진 갈등의 발단, 조수진 공보단장도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이준석, 조수진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결국 후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제 선대위 지휘 체계에 놓고 충돌. 어제 오전 조수진 안 그만두면 내가 떠날 것. 오후 4시 기자회견 예고. 그런데 조수진 의원이 뒤늦게 당대표실을 찾아갔지만 이준석 대표가 바로 기자회견장을 향하면서 만남이 불발됐는데 이거 잠시 후에 박정아 실장님께 여쭤볼 텐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 향하는 그 시간에 조수진 의원이 당대표를 찾아간 것과 관련돼서도 말이 많더군요. 어쨌든 만남 불발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선대위 홍보미디어 본부장에서 사퇴하겠다. 4시간 뒤 조수진 의원도 공보단장 사퇴하겠다.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도 조수진 의원도 선대위에서 모두 사퇴를 한 겁니다. 자, 박정아 실장님. 네. 공보실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공보실장님 위에 공보단장이 바로 조수진 의원인데 네. 공보단장이 사퇴했으니 지금 공보실은 공보단장이 공석인 상황입니까? 공보단장은 지금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보단장 대행을 현재 공보실장인 박정아 실장께서 하고 계시겠군요.
그렇죠. 뭐 발표는 공보실장으로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 직자가 조금 변해서 공식적으로는 선대위 공보수석부 단장을 제가 맡고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오늘 오전 상황까지는 예. 뭐 공보단장을 대행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요. 아마 오전 중에 뭔가 논의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뭐 공백기관들을 메워갈 인사나 아니면 개편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수진 의원을 대행해서 공보 단장의 역할도 맡고 계신 건데, 자, 아까 앞서 장면에서 조수진 의원이 당대표에게 사과하러 당대표실을 찾아갔는데 그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는 당내에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방문한 거냐라는 의심도 있던데. 뭐 다소 조금 오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가 지방 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편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했었고, 조수진 단장은 대표실에 3시 한 반경 아마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3시 반에 가서 뭔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어쨌든 지방에 있는 상황이니까 만날 수 없어서 4시 기자회견을 앞서서 30분 먼저 가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당대표 있는 지방까지 가라 뭐 이런 건의는 없었습니까? 조수진 의원에게? 어제 뭐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어제 조수진 단장을 뵐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그렇군요. 없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홍보미디어 본부장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선대위 내부에서 만류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었죠, 어제. 그렇죠. 이런저런 노력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통하지 않았군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조수진 단장과의 갈등 때문에 사실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사이에 여러 채널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이 기자회견을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취소를 하거나 이런 건의들이나 뭐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 마음을 열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를 만류하러 사과를 전하러 당대표실을 방문했지만 불발됐다. 그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 좀 위잖아요. 내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간곡하게 뜻을 전했지만 지금 시간이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어떤 자리를 요구하거나 자리에 욕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박지원 시장님, 네. 아직도 의문인데 송구하다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나이 얘기도 합니다. 나이를 내가 몇 살 더 많다.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송구하다라는 사과의 뜻인 건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조수진 공보단장은 왜 내가 왜 그쪽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이 대표를 도발했고 사과한 뒤에 이 대표의 정신 상태를 비하하는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왜 뿌린 겁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기자들에게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이 대표에게 어떻게든 전해질 것을 알고서 조수진 의원이 보낸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던데. 뭐 다양한 그 추측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조수진 단장도 본인의 미안함을 충분히 이 대표한테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도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월요일 당일날 있었던 회의는 뭐 제가 볼 때는 선대위가 지금 여러 비판들을 사실은 받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10번, 100번 국민들께 사과드려도 당원들한테 사과드려도 부족할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예. 마무리가 뭐, 어떻게 그럼 더 여기서 일단은 저는 그래도
당의 대표잖아요. 예.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고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자청해서 했었던 대표니까 저는 그 조수진 단장이 월요일 날 있었던 뭐 이런저런 갈등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기회가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이준석 대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놓고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조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원들 그다음에 지지자들 마음을 새겨서 저는 이 대표도 좀 마음을 좀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선대위 한 사람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옳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명이 다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둘에 대한 비판이 다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원인을 제공한 조수진 공보단장은 돌아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 당의 위계 질서상 예. 그리고 선대위가 원만히 이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라도 뭐 조수진 단장이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수진 단장은 이렇게 해서 좀 뭐 정리할 시간을 좀 갖고 예. 백의종군에서 선거를 돕는 게 차라리 낫고, 저는 예. 이 대표는 좀 돌아와서 전체 선거를 좀 지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조수진 공보단장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자, 이준석 대표는 울산에서 그 난리를 피고 18일 만에 왜 또 사퇴를 했을까? 사과를 한다는데 왜 물러나는 선택까지 했을까? 쉽사리 이해되지 않다는 게 조간신문들의 공통적 지적입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떤 형태로 사과한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시는 게 조금 과도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비판은 당연히 감수하겠고요. 저는 조수진 단장이 본인은 후보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태가 커질 때까지 하루 동안 오히려 후보에게 조수진 단장이 상의한 것인지, 그러면 조수진 단장에게 후보가 어떤 취지로 명을 내린 것인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자, 이 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는 분명 울산 회동 이후에 후보와 나는 신뢰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조수진 의원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뒤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짓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통상 이런 일이 있으면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상의해서 조수진 단장을 물러나게 하면 되는 일인데, 본인이 선대위에서 그만둔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어제도 충분히 비판했지만 사실은 당대표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누가 보더라도요. 지금 울산 회동 이후 18일 만이라고 그랬지만, 그리고 이제 울산 회동을 통해서 어쨌든 봉합을 해서 이달 6일 날 선대를 출범시켰죠. 김종인 위원장까지는 모시고, 그리고 나서 딱 보름 만에 지금 국민의힘 선대가 깨진 겁니다. 뭐 깨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예. 어쨌든 이걸 당대표가 주도했다는 게 참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제 이미 아침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수진 당시 공보단장한테도 자진 사퇴를 권유했고, 그리고 나서 또 4시에 기자회견까지 자기가 계속 말미를 줬다, 시간을 줬는데, 그때 나온 반응이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는 뭐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뭐 우리가 흔히 윤핵관이라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양비론을 핍니다. 뭐 조수진 공보단장한테도 감히 어떻게 후보의 뜻을 파느냐라고 비판했지만, 이준석 대표한테도 굉장히 자기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그런 이제 또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니까 이준석 대표는 결국 이제 다 던지고 나간 건데, 또 반대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행동을 한 거냐면, 자, 윤석열 후보한테 나를 잡을지 조수진 단장을 잡을지 선택을 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던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참 윤석열 후보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그건 결국은 한쪽을 택하면 한쪽을 버리는 거고, 그 자체가 자기 리더십에 상처가 되는 거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계속 메시지는 100가지 중에 99가지 달라도 한 가지랑 정권 교체만 같으면 다 같이 가자,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한테 선택을 하라는 것 자체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표의 저 행동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윤석열 후보가 지금도 나서지 않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알아서 정리할 거다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본인이 나설 수 없도록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명주 의원님 네.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데 대체적인 비판은 당대표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대위 사퇴까지 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게 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재명 베테랑 기자도 통렬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준석 대표에게 했는데 이 대표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를 만만하게 본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도 울산 해동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때 윤핵관이라고 하는 문제의 정리 없이 그냥 해동 한번 그럴듯하게 하고 이쯤 되면 애에 달래듯이 그냥 풀어졌겠니 하고 그 문제를 그대로 놔놨다. 그게 다시 재발되고 있다. 나를 무시하는 거다. 그런 말을 정확하게 어제 했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전히 대표로서의 나의 존재를 윤 캠프 전체가 무시하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젊은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권위의식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발언에서 벌써 명령을 따른다 안 따른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격이 다를 수 있지만 수석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면 계열로 보면 선거상 두 번째 높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수진 그 단장으로서는 또 내가 두 번째인데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사단은 결과적으로는 인사에 대한 배치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아마추어리즘이다 봅니다. 공보단장은 아무리 뭐 수석 최고라 하더라도 삼성급 정도의 좀 넉넉하고 권위 있고 뭐 언론계에 있으면 더 좋은 그런 인물을 뽑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여성 비례대표 초선 의원을 공보단장으로 모시고 당을 하기에는 국민의힘의 정서하고 너무 안 맞아요. 후보가 그걸 너무 모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한 정지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조수진 단장에 대한 불만은 당내에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참에 정리된다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 약한 고리를 때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의 이 갈등, 이리 봐도 이상하고 저리 봐도 이상합니다. 갈등의 발단이 됐던 건 조수진 의원이 그 회의에서 내가 그쪽의 명령을 왜 따라야 하느냐라는 충격적인 발언 이전에 윤석열 후보의 뜻이라며 전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후보의 말씀을 전한다. 김건희 씨 의혹 관련 같은 당 의원들이 왜 도와주지 않느냐. 후보가 서운해한다. 라고 조수진 의원이 후보의 말씀이다 라며 대독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후보가 서운해한다. 왜 적극적으로 돕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후보가 조수진 의원을 통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후보의 뜻이다라는 갈등 처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대위 고위급 인사 후보의 뜻을 내세워 당 지도부 추천 의원들의 선대위 합류를 거부한 바 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왜 후보의 뜻을 사칭하냐라는 언쟁을 벌이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윤핵관 세력이 후보의 뜻을 내세우며 선대위를 산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준석, 조수진 이 두 사람을 함께 비판하는데 특히 조수진 의원과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은 어디서 함부로 후보의 뜻을 팔고 다니냐, 후보의 이름을 왜 팔고 다니냐, 왜 사칭하느냐, 즉 호가호위하느냐라는 비판을 해서 이례적입니다. 주목받고 있는데 오합지졸이다. 티끌만한 억울함도 감내 못하겠다는 당대표는 옹졸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겠죠? 자, 조수진 의원이 전했다는 저 말, 정말 후보가 조수진 의원에게 가서 당대표에게 전하라 라고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장제원 의원처럼 조수진 의원이 후보 이름을 판 겁니까?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겪어봤던 후보를 보면 저는 뭐 저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권성동 총장이나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조수진 단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도하게 후보의 얘기를 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게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단장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저 전원이라는 얘기를 계기로 사실은 후보와 의원들 간에도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수진 단장이 좀 잘못했다, 당시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내 아쉬운 대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윤기 의원님, 박정호 공보실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후보가 저런 말을 했을 리 없다. 바꿔 말하면 장제원 의원의 비판대로 후보의 이름과 뜻을 팔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됐건 그 윤핵관이 결국에 선거를 산으로 끌고 가는 비판은 사실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눈에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 18일 전에 울산 회동에서 화해를 했지만 윤핵관이라 하는 그런 폭탄들은 다 안고 가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고 있는 비판 중에 하나가 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가 왜 자기 정치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후보는 분명히 윤석열인데 왜 이준석이 더 스타성을 돋보이고 있고 이준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공인데 왜 이준석 당대표가 오히려 더 주인공 행세를 하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선대위 그 직함을 내려놓으면서도 당대표는 끝까지 본인이 지키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 또한 내가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으면서도 당대표로서의 권한은 행사하겠다. 나는 내 정치를 조금 더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고 조수진 의원은 윤핵관이 아니냐라는 전윤기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수진 의원의 이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런 SNS를 올렸습니다. 새로운 대전략을 누군가 구상하고 그에 따라서 선거에 대비하면 된다. 보고를 조심해서 살아야 하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냥 보고를 믹서기에 갈아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관들이 원하는 대로 이준석이 선거에서 손을 떼었다. 결국 그 핵관 중에 한 명이 조수진 의원이다. 라는 비판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기자. 옹졸한 당대표, 후보를 사칭한 공보단장. 이런 비판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태가 심각한데요? 아주 심각한 거죠.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열망, 의지가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들이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어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건 제가 한 말,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내가 변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다 지금 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 정책이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져야 된다.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누구 한 명 내가 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모두가 자기의 아주 작은 이익을 침범당하면 그걸 참을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이익 집단화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국민의힘이 연 이틀 계속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런 걸 떠나는 건 참 이제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모두가 좀 얘기한 것처럼 당대표가 저렇게 당을 지금 엉망을 만들고 가는 게 맞냐 이거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수석 최고위원이 후보를 사칭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듣는 상황이 왔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욕을 먹을 거다. 많은 비판이 많이 갈 거다. 하지만 결국은 그 실점은 결국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든 결국 지지율이 빠지는 건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건 윤석열 후보인 거죠. 다시 얘기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태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수습할 책임 또한 윤석열 후보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국면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약간 제가 느낄 때는 발을 빼고 있는 듯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 결국은 이 문제의 이 사단이 벌어진 발단 자체가 김건희 씨 문제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조수진
공보단장이 왜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라고 불만을 서운함을 전했다고 했지만 그 전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전 단계 이 비공개 회의 자체가 자 김건희 씨 리스크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좀 논의해보자 이런 그 자리였던 회의였어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게 지금 비공개이지만 얼마든지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밖으로 새나갈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저런 얘기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쎄요. 김건희 리스크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민주당에서는 예전부터 제기했던 의혹입니다.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미숙함을 드러냈죠.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걸 다시 수습하는 과정 또한 미숙함의 연속인 거죠. 과연 이렇게 해서 설령 집권하더라도 과연 정권을 성공시킬 역량과 의지가 있나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국면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조수진 의원이 조금 실수는 한 거예요. 후보 말만 듣고 난 딴 사람 말을 안 듣겠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선대위 조직 자체가 제 기능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정당에서 민주주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마 그 말이 오히려 더 이준석 대표에게 더 자극을 하지 않았나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일을 하도록 복귀를 시키실 계획이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성격상으로 다시 복귀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복귀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후보의 발언 때문에 이 대표를 자극한 측면도 있다라고 후보에게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나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박정현 시장님, 네. 후보가 이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누가 보더라도 당 대표에게 수석 최고위원이 내가 왜 당신의 그쪽의 명령에 따르느냐라고 한 거하고 당 대표가 책상 치고 나가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후보께 당시 저 시점에 제대로 상황 보고 안 됐습니까? 현장에서 상황 보고가 아주 원활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상황 보고가 안 됐군요. 저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후보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에 있는 갈등이 양상을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의 그 상황을 너무 쉽게 가벼이 생각해서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제가 볼 때도 다소 이 국면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너무 그냥 급한 생각에서 나온 얘기 아니었나,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잘못 보좌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 대표를 잤습니까? 아니면 이 대표 없이 갑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제 어떤 중재를 하시면서 이제 하루 이틀간에 어떻게 이제 모양을 갖춰 나갈지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 선거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표가 우리 당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 대표가 윤 후보의 이런저런 면들을 보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 울산 회동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또다시 한번 보여주고 다시는 이런 갈등이 없게 리더십을 발휘해 가는 게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가 혹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 대표를 잡을 것이다.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전달이 됩니까, 그럼? 그야 당연히 전달이 되죠. 우리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대표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도 이 대표가 가까운 누구랑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저야 미간 말석입니다만은 저도 그때도 부탁을 했어요.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이 얘기 꼭 전달해주고 이 대표 복귀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얘기 꼭 좀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대표? 그거는 제가 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고 새벽부터 방송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좀
국회 대표실에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 속보 나면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심사 2명째 극단 선택. 이재명 후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장동 키맨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의아합니다. 검찰은 이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 때문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분은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이분은 또 누굴까요? 이재명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문기 청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입니다. 개발 사업 1처장인데 대장 특혜국의 지금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죠. 사실상 뭐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구속돼 있죠. 또 유한기 전 본부장 지난번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분들이 다 퇴직해 있는 반면에 지금 현직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실질적인 근무 중인 어떤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몰아줬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 이것들이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배임 혐의 핵심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김문기 1차장은 피의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참고인으로 계속 조사를 받아오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영장을 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아마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제 느낌이지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유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러니까 검찰과 별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배임 혐의의 공모자다, 공범이다 이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밝힙니다. 먼저.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이 내세웠던 배임액보다 더 큰 배임액을 이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에게 그 배임 혐의를 묻겠다는 식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김문기 1처장을 고발한 거죠. 공사에서. 그 사실은 지금 당장은 검찰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아니라더라도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특히나 지금 현직이기 때문에 공사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고발을 했다. 예. 뭔가 압박을 줬다라는 거군요. 아시다시피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1일 만에 또 이 화천대유 선정과 관련된 키맨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성남도계공 관계자, 평소 활기찼는데 검찰 다녀온 뒤 멘탈이 깨지고 기가 많이 죽어 평소 같지 않았다. 김문기 차장이 친형, 성남도시공사 측이 오늘 동생만 꼭 찍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가족의 이야기가 이 김문기 차장에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의외의 발언인데 들어보시죠.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본인이 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모든 책임 전가를 이 회사에서는 이 김문기 차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고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더 괴로웠었다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 유가족들의 의견 들어봤는데 윗선은 내비두고 몸통은 내비두고 김문기 차장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 했다라는 유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유가족의 현재 그 분통한 심리 상태로서 저런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사의 진행 과정 속에 있었던 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1차 심사에 들어갔던 해당 책임자이기 때문에 성남도계공으로서는 그와 같은 어떤 관련된 내역을 가지고 어떤 문책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다만 그 유가족 입장에서 왜 우리 김문기 씨에게만 징계를 내리느냐 하는 억울함이 그 안에 있지 않느냐 싶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미 말하자면 그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피해자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하는 좀 심한 압박감 느껴지는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 아까 우리 이재명 기자도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그거는 일순간이거든요. 한 질문에 답을 하면 바로 지금부터는 피해자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 본인이 심리적 압박감, 그런 압박감 느끼는 속에서 성남도계공조차도 나를 찍어내려 하는구나. 이런 어떤
중복된 중첩된 어떤 압박감, 심지어 가중이 아마 그런 극단적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분이 원래 이제 이분이 좀 그 활기찬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사 받으러 오면 굉장히 그 기가 죽어 있고 힘들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조금 그와 같은 어떤 그 유가족의 어떤 그 울분들이 충분히 뭐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씨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큰 사업 덩어리의 일단을 맡았던 직원이었고 공교롭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 두 명이 바로 논란이 됐던 화천대유라는 업체를 선정했던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었다는 점입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지난 10일 극단 선택, 김문기 차장, 어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왜 삭제되느냐가 논란이었는데 그 과정에 있는 인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고요. 결국 이 3명 심사위원 중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김 처장은 피의자 아닌 참고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상 아니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강압수사 의혹 말 안 된다. 김 처장이 주요 피의자 아니었다 해도 당시 상황 수사는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젠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박정아 실장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왜 삭제되느냐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이 화천대유를 선정한 3명 중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 조항이 삭제됐는가와 관련돼서 검찰은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해진 것 아니냐라는 조간신문의 의견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또 생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고인께서 압박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거 떠나서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했던 거는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그 초과 이익을 어느 업체가 이렇게 받아갈 수 있게 한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사실은 맘먹고 조사하면은 저는 뭐 이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를 방치해 놓고 거의 뭐 수사를 안 하려고 혹은 그냥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듯한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검찰이 이렇게 해온 게 저는 오늘의 이게 두 번째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다음에 또 이런 억울한 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안 생기게 저는 특검을 해서라도 빨리 밝혀내서 국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저는 지금 사건 관계자들 그다음에 이에 관련된 뭐 수사기관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주체들이 빨리라도 합의해서 조사해가지고 국민한테 알려주는 게 옳은 처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의 이 극단적인 선택 뉴스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친분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 공식 입장 어제 나오지 않았죠. 민주당 명복 빈다 오늘 입장 표명. 선대위 핵심 관계자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 도계공에 근무하던 김 처장과 따로 알고 지낼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SNS, 즉 김문기 차장의 극단 선택이 나오던 9시경에 이재명 후보가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알고 봤더니 코로나19 이후 생활고를 겪던 자영업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에 대한 고인의 명복이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 선대위 입장은 고용진 수석 대변인 명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후보 입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정 중에 일정 수행 중에 자연스럽게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표현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민주당의 입장은 사실 그 유가족들에게 애도하는 게 가장 먼저이고요. 사실 빠른 수사, 신속한 수사가 일어났었고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김문기 처장을 뭐 고소고발하기 전에 검찰에서 훌륭한 수사를 했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증인 관리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핵심 관계자로 보인다면은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관리조차 검찰에서 유능하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잘 안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차장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사실상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표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 시장으로서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거죠. 그렇군요. 윗선 압박에 대한 의심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원희룡 본부장, 무언가로부터 심한 압박감을 시달렸을 가능성, 화천대 이후 수백억 원 비하면 목숨 끊은 2명이 받은 액수는 초라, 어떤 꼬투리 잡혀 극단 선택을 한 건 아닌지, 도대체 몇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서 진실을 덮으려는 거냐라고 원희룡 본부장은 의견을 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 그분에게 관대했던 꼬리 자르기 수사로 명따른 죄밖에 없는 사람들만 잇따라 죽었다. 설계자라던 이 후보의 책임 있는 입장을 기다린다. 책임져야 할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짐을 짊어지고 떠나는 사태가 참담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윤기 의원님, 어찌 됐든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적인 사업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밑에 있었던 핵심 관계자 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후보의 책임감과 관련된 부분, 야당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일정 수행 중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충분히 유가족들에 대해 애도는 표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쉬운 그런 상황을 정치적 도구로 일삼는 굉장히 나쁜 정치의 전형을 방금 두 분이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답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저는 빠른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대장동의 의혹이 모두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이 도박과 관련된 내용 중에 현근택 변호사가 30대 청년이면 알바로 충분히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30살 정도 된 아들한테 5천만 원 정도 저는 뭐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100% 안 했다고 확신하시는데 그 정도 어떤 자금을 굴리면 본인이 뭐 다른 걸 해서도 벌 수 있는 것이지. 아니 30대 된 30살 된 남자가 2, 3천만 원 돈 못 벌겠습니까? 뭘 해서든지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자꾸 도박하고 연결시키는 건 억측이라고 봅니다. 청년이면 30대 청년이면 알바로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이 발언. 정의당이 비판을 했는데 청년을 우롱하는 행태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통계청에 의하면 청년들이 취업해서 받는 첫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73.3%입니다. 3천만 원을 받지 못하면 비정상적이라니요.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입니까? 현근택 대변인은 청년들의 현실을 모르는 것을 넘어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사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3천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라는 현근택 대변인의 발언이 어떻습니까? 사실과 맞습니까? 부합합니까? 뭐 조금 전 정의당에서도 비판했지만 뭐 오늘 여러 언론에서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2,186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을. 그렇게 되면 3천만 원 모으려면 1년 반을 중요한 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거죠. 사실은 뭐 3천만 원을 모은다는 게 청년들한테 간단하고 쉬운 일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저 발언 자체를 두고 이제 뭐 그러고 나니까 누리꾼들도 그런 좋은 알바 자리 있으면 나 좀 소개해달라 뭐 이런 글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오히려 건드린 이제 그런 꼴이 됐는데 사실 뭐 저 발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힘이나 야당이나 언론에서 과연 그 도박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 그걸 정확하게 밝혀라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 3천만 원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지금 상습 도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럼 그 도박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 이걸 밝히면 되는 거죠. 예. 사실 그걸 밝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저는 이게 뭐 지금 이제 현 대변인도 나간 방송도 그렇지만 어제도 마찬가지고 김어준 씨 방송에서 계속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자꾸 호도하는 작업자고 하고 있는 거죠. 뭐 어제도 김어준 씨가 직접 제가 들었지만 뭐 포커 게임이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조국 사태 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조국의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조국의 강을 건넌다는 건 뭐냐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진영 논리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밝히면 그만인 겁니다. 자꾸 사실관계를 호도하려고 하거나 혹은 뭐 이거 뭐 불법이 아니라거나 혹은 뭐 작은 문제가 있으면 작은 걸 밝히면 그만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뭔가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결국은 자꾸 논란을 키우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이 문제를 빨리 대응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이 아들 의혹을 두둔하려다 일종의 망언을 한 셈이 된 건데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3천만 원 정도 쉽게 벌 수 있다. 뭐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비판을 자초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아들에게 5천만 원 증여한 것과 관련돼서는 뭐 법적인 논란이 없는데 이재명 후보 스스로 아들이 도박 빚으로 은행에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빚이 있다라고 밝혀서 설명이 필요해진 대목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준 5천만 원을 그래서 도박으로 다 쓰고 그게 모자라서 은행에서 1,0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준 돈은 별개로 있고 은행에 1,000만 원 빚이 있다는 건지 현근택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해서 전용기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사실 공식적으로 신고된 증여 속에서 이런 돈들이 아들한테 가 있었던 거고 현근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또 누군가가 입었다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요. 사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잘못한 것은 이제 잘못한 것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하면 안 된다는 우리 이재명 기자의 말씀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혹시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아들이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련돼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 도박에 썼던 돈 누구 돈으로 했고 어떤 돈을 썼느냐 아버지가 물려준 돈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이건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파악이 안 되고 현근택 대변인 같은 뭐 알바로 3천만 원 쉽게 번다라는 말들이 나오죠? 네, 그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재명 후보자가 아들에게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물었을 때 아들이 이것은 도박에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그런 지경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통장 내역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아버지가 얼마나 도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의 어떤 역사적 기억이 도박 도자도 꺼내지 말라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아들도 알았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 그대로 도박 빚으로 이렇게 빚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론 끝까지 가서 어차피 이것은 만약 불법 도박이었다면 수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출처 조사도 나올 부분인데 애서 그것을 왜곡하거나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있는 그대로 아들 입장에서도 밝힐 거 있으면 밝히고 또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숨기려고 해서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있는 그대로 적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실루엣은 굉장히 좀 의외인데 공개합니다. 원숭이. 그 뒤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밝혔던 이 부동산세와 관련된 이 유예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을 원숭이로 아느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조간신문들, 특히 어제 한겨레 신문은
이 땜질 처방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대선을 의식한 1년 정도의 땜질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일단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부겸 총리입니다. 양도세 중과분 이 도입 시에 우리가 한 1년간 여유 기간을 줬거든요. 그럴 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매물을 내놓을 거다. 그건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그때 정부를 믿고 이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로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원칙이 훼손된다, 또 일관성에 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합니다. 굳이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반대하면 대통령 선거 끝난 후에 내가 하겠다라는 뜻으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충돌 그리고 정책 뒤집기,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이 틀림없다. 문재명 세력 교체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된 세금 폭탄은 국민 머리 위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세 관련된 건데 일단은 그 양도세,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재산세도 오를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오를 것이고 이 양도세도 올랐는데 요거를 대선이 있는 쯤에는 한시적으로 좀 유예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방침인데 네. 이게 참 역설이라는 종하신분들의 지적은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가 민주당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해서 이 같은 세금이 줄줄이 올랐는데 딱 대선 때만 세금을 유예해 준다라는 것이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뭐 국민들을 원숭이로 보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장은 대선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 더 문제죠. 본인들의 철학을 어떤 사정 변경도 없이 뒤집겠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대선 때가 되니까 이제서야 이재명 후보께서 저희 국민의힘의 주장을 좀 채택해 주시는 게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께서 내 집값을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매물을 시장에 공급하려면 양도세를 좀 낮춰서 어떻게 보면 퇴로를 좀 열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지 않은 그 인상 금액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3년, 4년간 국민의힘이 정말 노래를 부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3년, 4년간은 이재명 후보께서 어디 해외에 가 계셨던 게 아닌데 왜 이런 주장을 못 들으셨을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최근까지도 양도세는 낮추더라도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계셨고 2019년에도 경기도에서 말씀하셨을 때도 불로소득을 얻은 것을 환수하려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셨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셔놓고 이게 대선 때문이 아니다. 이건 오히려 더 궁색하고 차라리 대선 때가 되니까 국민들의 부담을 좀 낮춰드리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더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주장에 대한 전용기 의원의 입장도 궁금하고 일단 지금 밝힌 게 1년간 유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사실 이게 철학을 뒤집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도 사실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요. 지난 3년, 4년간 이제 국민의힘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입니다. 지금 많은 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점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1년 정도는 양도세를 유예해 줄 테니 빨리 집을 팔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끔 하자라는 실용주의고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집으로는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동산을 이렇게 투기 용도로 쓸 수 없게끔 하는 철학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해만
양도가 되는 거고 그것은 집값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집값이 많이 잡히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락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해서 집값의 안정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정호 대변인. 진짜가 뭔지 궁금해요. 진짜가 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지 지금 궁금해요.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냥 하나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영향들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시지가만 해도 한 50개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거를 정리를 하면은 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 건지,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현실화한다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양도세, 보유세만 1년 유예하면 당장 내후년은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부동산 이 거래 상황이 좀 안정화되고 하락 국면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대출도 안 시켜줘요, 청약도 안 돼요, 거래도 못하게 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있는 거지 잠재돼 있는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복합적인 부동산이 양도세나 보유세를 서로 상충되는 저런 거를 1년 유예하면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그나마 조금 거래가 안 돼서 안정세라고 막 정부는 우깁니다만 실제 내용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거 잘못됐다가 내년 봄부터 다시 폭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진짜가 뭔지 이재명 후보가 좀 말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너무 헷갈려요. 예, 자 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반대했잖아요. 정부의 반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잡히고 있는 만큼 우리는 실용주의와 실리를 추구해야 될 시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양도세 유예를 해서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사실 박찬학 공보실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고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수도권에도 부동산을 공급을 해서 공급 대책과 그다음에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 방식으로서 부동산 안정화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뭐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금과 관련된 공방 전해드렸습니다.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에는 이재명 후보도 동의하시는 거군요. 잘못한 거는 사과해야 되고 간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 부동산. 자, 두 번째 핫삼 실루엣 공개합니다. 김진우 공수처장. 이번엔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까지 통신 자료 내역을 조회하더니 윤석열 캠프의 인사까지 조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누구까지 어느 정도까지 조회를 한 거죠? 이럴 거면 그냥 공수처가 밝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 이번엔 또 누구 조회한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능인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청년 보좌역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어제 확인됐는데 장능인 보좌역인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와 친분이 없고 야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다고 조회한 건지 이렇게 되면 이제 민간인 블랙리스트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지금 이 조회를 한 주체가 공수처 수사 3부입니다. 공수처 수사 3부가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장능인 보좌역이 조성은 씨나 혹은 뭐 김웅 의원이나 그러니까 고발 사주와 관련된 인물들과 통화를 했다면 통신조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장능인 보좌역은 한 번도 그 사람들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조회가 했다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야 뭐 검사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뭐 건너 그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 기자에 대한 통신 내역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한 건 아니고서는 가족까지 갈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제 방금 장능인 보좌역도 마찬가지지만 도저히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이 왜 통신조회가 되고 있느냐 지금 공수처로부터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아마 내일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뭐 지금 이미 검찰에 고발도 되고 했지만 과연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는지도 문제겠지만 일단 공수처가 먼저 밝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건 국정조사 사항이다.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게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의 핵심으로 만들어내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권력 개혁 작업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거, 다 부인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직구쇼 멤버인 이양수 수석 대변인과 사퇴한 조수진 공보단장도 조회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한번 해봐라. 나도 지금 조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 의원은 왜 조회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뭐 글쎄요, 김웅 의원과 많이 통화를 했다. 뭐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요. 예. 김웅 의원을 피해자로 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사안인 거죠.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도 공수처가 조회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수처에 납득할 수 없는 언론 사찰, 민간인 사찰, 언론인 가족 사찰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낸 기자에 대한 보복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이유로 법에 규정된 범위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도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보니 출범 전 우려했던 무서불위의 공수처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 변호사님, 지금 야당에서는 민간인 사찰 그리고 기자에 대한 보복까지 비판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해명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휴가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그냥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해명만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장능인 보좌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장능인 보좌역 나름 친한 사이인데요. 그렇군요. 근데 장능인 보좌역이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청년 보좌역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이 타이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대위에서는 그렇게 높은 직책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선대위에서 타이틀이 길어질수록 높은 직책 아니다. 예, 공보실장, 뭐 공보부단장 이런 게 높은 거지. 막 길어지면 공보단장 이거 그렇죠, 높잖아요. 공보단장 이런 분들이 높은 겁니다. 근데 뭐 아까 뭐라고요? 청년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청년 보좌역까지 가게 되면은 뭐가 붙는구나 계속. 네, 붙을수록 이게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장능인 보좌역이 뭐 아주 내밀한 정보나 아니면 김웅 의원이나 조수진 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정말로 어려운 인물입니다. 네. 이런 인물에 대해서까지 공수처가 정말 조사를 했다라는 거는 며칠 지나고 나면은 뭐 거의 뭐 전 국민을 다 조사할 기세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결 계좌를 조회하듯이 핀포인트로 특정 인물을 놓고 그 사람과 통화한 특정인들을 따라가면서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특정인을 핀포인트 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지. 마구잡이로 기자들을 막 뒤지고 기자들이 연락한 모든 사람을 뒤지라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저도 친한 기자분들 사이에서 어떤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내가 조회를 했는데 나를 공수처에서 조회를 안 했더라. 그럼 오히려 혼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위에서 너는 취재 열심히 안 하고 너 뭐하냐. 뭐하고 다녔길래 공수처가 저거를 해? 이렇게. 그렇죠. 지금 공수처에서는 심지어 사진 기자님들, 뭐 카메라 기자님들까지 조회를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조사를 안 하냐라고 혼날 지경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습지만 슬픈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수사 관행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수처가 뭐 압수수색 나갔다가 준항고당에서 취소되고 여러 가지 뭐 구속영장도 되지도 않을 것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이런 것들과 다 쌓여서 과연 이분들이 수사의 기본은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수사를 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정말 본인들이 말했던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이 될 만한 기본 역량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천하람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일각에서는, 아주 일각에서는 아니 뭐 통신 문자 내용을 본 것도 아니고 전화를 도청한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들여다본 게 뭐 대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국가가 그리고 힘이 강한 공권력, 그것도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들의 가족의 통신 내역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위협과 공포와 압박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비판했던 독재 정권들에서 자행했던 일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조간신문들의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이 사실 심각한 부분입니다. 공수처는 이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관이고 스스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지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특히 진보 진영의 여러 언론들부터도 지금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행태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과연 공수처가 이렇게 간다고 할 때 막강한 힘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수처를 만든 장본인,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의 입장 어떠십니까? 사실 공수처가 이렇게 과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빨리 또 추가적인 입장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공수처에서 지금 당장 조회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고발 사주와 연결고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누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만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실 김웅 의원과 이제 조성은 씨가 갑자기 왜 나왔느냐를 보면요. 사실 조성은 씨한테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이것을 당에 전달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조성은 씨가 당에서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그런 역할도 아니었고요. 이렇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장릉인 씨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조성은 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조사가 아니었고 누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리고 고발 사주와 혹시나 연결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확인하기 위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라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핫삼과 세 번째 소식 실루엣 공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됐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 어떻습니까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어깨라든지 허리 디스크 수술한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굉장히 재발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허리 디스크 등 지병이 다시 통증이 왔고 더 중요한 건 장기간 수감 생활에 따라서 불안 증세처럼 정신건강의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소견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4년 9개월 수감 생활 중에 가장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년 2월 초까지 한 달 넘게 계속 입원 치료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에서는 상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 양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든 상태고 허리 통증으로 잠을 거의 자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까지 상태를 소상하게 지금 국민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현 정부에서 일단 사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어떤 집행 정지 같은 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좀 그런 것들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이재명 기자 약간 뭐랄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이 교정당국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또 사면 대상은 아니다라고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법무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래서? 그 법무부 어제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이 이제 여러 차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집행 정지를 통해서 석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글쎄요 어제 박범계 전 장관 얘기 박범계 장관 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지금 소견서가 이례적으로 자세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소견서가 자세하다는 얘기는 소견서를 통해서 뭔가 법무부가 교정당국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또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결국은 집행정지를 검토하느냐 물어봤을 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제 최종 조치를 취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집행정지는 꼭 교정당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률 대리인이라든지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보면서 아마 교정당국이나 또 법률 대리인 측과 논의 속에서 좀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한 카페가 방역 수칙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정상 영업을 하겠다라고 반기를 들었다.
이 방역 당국에 고발이 되자 다시 9시까지 하겠다라고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20일 만에 200명대, 초동생 확진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딴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다. 저연령층을 상대로, 어린아이들 상대로 급속하게 확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다시 7,45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이 이틀 5,000명대의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다시 7,456명으로 확진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7,000명대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과 초등학생의 감염까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정부가 뒤늦게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회기가 확진을 멈출 수 있는 효과가 적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현재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님. 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게 너무 늦었다.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기다리다가 정부가 이렇게 늦은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갔습니다만 다시 지금 7,000명대가 나왔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오미크론도 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어떡합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일단 뭐 효과가 있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역과 정치를 너무 많이 섞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대통령께서 안 계신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발표를 못 합니까? 우리가 뭐 방역 컨트롤 타워가 총리다, 뭐 대통령 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방역 컨트롤 타워는 방역 최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 여론들을 살핀다는 핑계하에 정치적 고려를 너무 많이 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시기 전이었더라도 충분히 방역 당국에서 필요하다라고 했다면 주체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방역 당국조차도 너무나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들고 좀 늦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회기가 없었다면 연말 연시에 또 너무나 많은 모임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참 자영업자들께서 이 대목을 놓치시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는 특별한 또 뾰족한 수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 발생 위중증 환자가 1,063명이 위중증 환자가 발표됐습니다. 역대 최다치고요. 사망자가 78명이 나왔습니다. 78분이 지금 돌아가셨다는 주석 보고 오미크론 변이도 7명이 늘어서 누적 234명의 숫자가 발표됐습니다. 다시 7,000명대로 지금 돌아선 겁니다. 그 가운데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영업한다라고 호소했던 자영업자도 나왔었습니다. 자, 인천 소재 카페 겸 펍, 지금 저 뒤에 그림처럼 24시간 정상 영업한다. 이번 방역 지침 거부한다. 1년간 적자 10억 넘었지만 손실보상금 전혀 못 받았다. 5개 지점에 해당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방역 지침 거부하겠다는 거죠. 해당 지역의 구청이 이 업소를 고발했습니다. 구청장이 9시 문 닫아라 설득을 해서 겨우 밤 9시 영업 종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박정하 대변인님, 네. 물론 이 다시 7,000명이 나오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24시간 영업한다. 라는 방역 지침을 거부하는 것은 뭐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자영업자를 어차피 다시 이제 9시에 문 닫겠다고 하니까 너무 법적으로 막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해요. 결과적으로 방역 지침 따르겠다라고 했고 1년간 영업 적자가 10억이래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고 오늘도 자영업자들 시위를 한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조 3천억이라고 들여서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100만 원씩 준다는 발표를 정부가 급히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지금 연간 10억씩 적자가 나는데 100만 원 줘서 얼마나 해결이 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있었던 코로나라면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2년째예요. 벌써 작년 초부터. 그러면 업종별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떻게 영업 시간을 운영을 하면 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따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하람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판단할 때 그냥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오염물질이 늘 끼어서 지금 이런 혼선이 오고 이런 피해가 오고 있는데 진짜 방역 당국에서 저런 자영업자들 어려운 점 뭐 농담 삼아 얘기도 하잖아요. 무슨 코로나가 뭐 야행성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냥 획일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구청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니까 다행이지만 저는 뭐 힘들고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백신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당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믿고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배경에 그냥 다 잘했다. 그냥 막 억압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행정당국의 생각은 좀 고쳐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중고거래 어플에 방역 패스를 5만 원에 빌린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역 패스가 없으면 뭐 함께 식사도 카페도 이 사회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방역 패스 아이디 5만 원에 빌린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 사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유 절대로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거는 뭐 여러 가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즉각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저는 이것의 부적절함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방역 패스 없이 식사를 하거나 하면 업주에게는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매기고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용자들의 과태료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용자들의 과태료 수준이 낮다 보니까 업주만 너무나 무리한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 업주에게만 모든 확인할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용자들의 과태료를 많이 올려야 되고 또 저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엄격하게 좀 적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역 패스를 빌리거나 뭐 접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와 걱정도 충분히 다 이해는 되지만 저 주말에 부스산 맞았습니다. 육적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